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 아직도 마음 한편에 두고 계신가요? 강남 아파트는 언젠가 무조건 오른다. 일단 사두면 10년 뒤엔 2배가 된다. 는 그 익숙한 믿음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말들이죠. 네. 오늘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믿음이 거대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후인 2035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아주 차가운 데이터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죠? 맞아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부동산이 살아남고 어떤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소멸할지 네.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넘어섰거든요. 아, 그 이상을 보는 거군요. 그럼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부동산 시장의 지형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인데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70만 명이나 줄어들고요. 7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무를 거라고 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진짜 문제는 총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더 무서운 건 어디에 인구가, 그리고 누가 줄어드느냐. 바로 극심한 지역별 격차입니다. 아, 지역별 격차. 네. 자료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전국 228개시 군구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0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절반이요? 와. 특히 경북, 전남, 강원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소멸 위험 지역이라니. 단어 자체가 섬뜩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경북 의성군을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었고 아이들이 없으니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없으니 상권이 무너졌다고요. 그렇죠. 이 자료의 한 구절이 정말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의 부동산은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리스크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 즉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에 온다는 경고죠. 와, 자산이 아니라 처치곤란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내 집이 그냥 숫자상의 자산이 아니라 현금화가 불가능한 묶인 돈이 된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하죠. 그럼 역시 서울인가? 하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자료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안전한 절대 반지를 깬 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수도권 안에서도 아주 잔인할 정도의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양극화요? 예를 들어 GTX 노선이 관통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 네. 판교나 강남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과 베드타운 기능만 남은 곳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미 인천 강화나 경기 동두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수도권이라는 이름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2035년의 부동산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될 거라고. 네, 맞아요. 필수 소비재와 양극화 자산, 이 이중성이요. 이건 정말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번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필수 소비재라는 건 필수 소비재요? 네, 부동산이 더 이상 묻어두면 오르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즉 사용 가치가 중요해지는 물건으로 번해간다는 의미예요. 아, 투자보다는 주거라는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군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료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로 주택의 전체적인 수요 파이 자체가 줄어들어요. 네,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론 1인 가구가 40%까지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전체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절벽을 막지는 못한다는 예측이죠. 음, 둘째,
다주택자 규제나 보유세 같은 높은 세금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 채를 보유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에 맞춰서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즉 렌털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부동산이 이렇게 감가상각되는 소비재가 되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양극화 자산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마치 한쪽은 평범한 세단이 되고 다른 쪽은 수십억짜리 한정판 슈퍼카가 되는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와, 자료에 나온 데이터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30%에서 50%까지 올랐어요. 그렇게 안 좋을 때도요? 네. 그런데 같은 기간 지방의 낡은 아파트는 10%에서 20%가 하락했습니다. 와, 격차가 엄청나네요. 이 격차가 2035년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질 거라는 게 자료의 예측이에요. 말 그대로 상위 20%의 부동산과 나머지 80%의 부동산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난 20년간 통했던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는 공식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걸까요? 모두가 경험했던 성공 방정식이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조목조목 비교하는데요. 네. 첫째, 계속 늘어나는 인구. 둘째,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경제. 아, 그랬죠. 셋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신도시 개발 정책. 넷째, 집값 상승을 뒷받침하던 안정적인 전세제도.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이뤘던 거죠.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신박해졌죠. 네. 경제는 2, 3%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정책은 개발보다는 규제 중심이고 전세제도는 붕괴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을 이끌었던 모든 조건이 사라진 환경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이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 속에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좋은 부동산, 즉 살아남을 부동산을 골라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한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돼요. 오, 두 가지 질문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지역은 총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할 매력이 있는 곳인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를 묻는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그걸 판단할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해요. 첫째는 단연 교통입니다. 교통. GTX A, B, C 노선이나 신분당선 같은 광역교통망으로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느냐. 30분 컷.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단순히 지하철역이 있다는 걸 넘어서 핵심 일자리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관건인 거죠. 교통 다음은 역시 일자리겠네요. 출퇴근이 편해도 직장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여의도 금용가, 강남 업무지구처럼 다른 곳으로 대체 불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지, 네. 혹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본사나 연구단지가 있어서 꾸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예요. 10km 이내에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지, 병원 중요하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은 교육 환경, 즉 학군이겠군요. 이건 옛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전통적인 학군 강자는 물론이고 위례나 광교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학군 혹은 국제학교 접근성까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즉 교통, 일자리, 인프라, 교육이 잘 갖춰진 곳은 전체 인구가 줄어도 오히려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블락홀이 될 거라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입지를 찾는 게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아까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입지를 골랐다고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이 질문은 건물 자체에 대한 건데요. 이 아파트는 30년, 40년 뒤 낡았을 때 내 소중한 돈을 수억 원 들여서라도 고쳐 살 만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와, 이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재건축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는 질문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는 4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요? 네,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소위 1군 브랜드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관리 수준이 높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주민 동의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가능성이겠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용적률, 즉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200% 이하인 곳이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200% 이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합니다. 네. 막연한 기대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 은마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0억이고 재건축 후 예상 시세가 40억이라고 가정해보죠. 네네. 와, 20억 버는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만약 추가 부담금이 10억 원이 나온다면 10년 넘는 시간과 금융비용, 리스크를 감수하고 얻는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칫하면 그 돈을 10년간 그냥 지수판도에 넣어두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재건축이 대박 로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네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시소성입니다. 한강이 바로 보이는 조망권이나 서울숲 같은 대형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입지처럼 돈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거주 가치예요. 실거주 가치요. 네, 4베이 판상형 구조처럼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지, 남향인지처럼 실제로 살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구조를 가졌는지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입지의 힘과 건물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자료가 부동산 등급을 나누었죠. S, A, B, C 등급으로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네, S룹은 사실상 불패가 가능한 곳들. 예를 들면 강남의 핵심 재건축 대단지나 GTX 핵심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같은 곳들이에요. 최상위권이군요. 그렇죠. A급은 위례, 광교 같은 수도권 핵심 신도시나 서울 2호선 역세권처럼 안정적인 우상향이 지대되는 곳들이고요. 네, B급은 수도권 외곽의 신축이나 지방 광역시 중심가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C급, 즉 위험한 곳들이겠네요. 내 집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다들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C급은 지방 중소도시의 나홀로, 낡은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후단지, 일자리나 인프라가 부족한데 공급만 많았던 미분양 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료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당장 매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 분류를 기준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과 50대 은퇴준비자가 똑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20, 30대는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소형평수에 집중하라고 주원해요. 실거주 중심으로. 네,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재무 건전성이에요. 재무 건전성이에요?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서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두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산을 한창 불려나가야 할 40, 50대는 전략이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겠네요. 네, 이때는 자녀 교육이나 자산 증식을 고려해서 입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중대형 평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유망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좋은 학군 지역이 추천 대상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자료에서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60% 이하로 유지해서 위험을 관리하라고 강조해요. 몰빵은 안 된다. 네, 부동산에 몰빵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60대 이상은 또 완전히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산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니까요.
그렇죠. 이때는 시세 차익보다는 꾸준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상가에 관심을 가질 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네. 즉, 필요할 때 언제든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는 매도가 쉬운 물건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월세가 잘 나와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목표와 전략이 명확하게 다르네요. 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늦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는 딱 3가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조언합니다. 3가지요? 첫째, 내가 지금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아주 냉정하게 재평가해 봐야 합니다. 감정은 빼고요. 감정이나 기대를 빼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요. 만약 객관적으로 C급으로 판단된다면 손실을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무구조 점검이겠죠. 맞습니다. 내 대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총 대출 비율을 LTV 60% 이하, 그리고 월 원리금 상환액이 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30% 이내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해요. 앞으로 어떤 금리 변동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재무 치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취소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가 좋다고 하더라는 식의 투자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2035년 부동산 시장의 미래, 저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주시죠. 첫째,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끝났죠. 둘째, 모든 가치는 입지와 실거주 가치라는 본질로 회귀한다. 네, 그리고 셋째,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만이 살아남는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떤 메시지였죠?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부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마음에 담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0년 후 당신이 선택한 그 집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구절벽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일 겁니다.